혹시 이런 장면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사 후 물 한 잔 드시려던 어머님이 컵을 집으시다가 손이 떨려서 결국 컵을 놓쳐버리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이 산산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순간 어머님의 얼굴에 놀람과 민망함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괜찮으시냐며 다가갔고 어머님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웃어 넘기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흔한 현상일까? 아니면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겪고 계시는 손떨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손떨림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상황인 건지, 또 언제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걱정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손떨림이라는 증상, 그 원인과 종류,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어르신의 건강 이야기라는 책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모 어르신은 원래 손재주가 좋으셔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젓가락질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숟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덜덜 떨려 국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밥을 먹는 시간이 2배로 늘어났고 결국에는 가족들 앞에서 식사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손으로 하던 자잘한 일들을 하나둘 포기하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점점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손떨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면 혹시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결국 가족들의 권유로 김 어르신은 병원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본태성 떨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태성 떨림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떨림 증상으로 주로 손에 나타나며 글씨를 쓰거나 숟가락을 들 때 떨림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질환은 가족력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조절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처럼 손떨림은 일상의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사회적 활동이나 식사처럼 중요한 일상까지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야 하고 넘기기에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떨림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원인과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형태는 본태성 떨림입니다. 양손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손을 사용하려고 할 때 떨림이 심해지는 자세성 떨림 혹은 행동성 떨림에 속합니다. 김 어르신이 겪었던 증상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식사할 때, 글씨를 쓸 때 떨림이 심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파킨슨병 떨림입니다. 이 떨림은 한쪽 손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몸이 쉬고 있을 때 떨리는 휴식시 떨림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 있거나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을 때 떨리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파킨슨병은 손떨림 외에도 몸이 느려지거나 걸음걸이가 변하는 등의 다른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성 떨림입니다. 손을 어떤 목표 지점에 맞춰 움직일 때, 예를 들어 컵을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 떨림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뇌의 손의 기능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세성 떨림입니다. 팔을 공중에 들고 있거나 손을 어떤 특정한 위치에 유지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로 본태성 떨림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태성 떨림은 유전적 배경이 많은 반면 자세성 떨림은 스트레스나 약물, 피로 등 다양한 요인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테스트 방법으로는 거울 앞에서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30초간 유지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손이 대칭적으로 떨리면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높고 한쪽만 떨린다면 파킨슨병이나 다른 원인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씨를 써보거나 컵을 들었을 때 떨림의 강도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는 손을 쓸 때 떨림이 심해지는 양손 대칭의 자세성 떨림이었기 때문에 본태성 떨림에 해당했습니다. 가족력도 있었고 연령대에도 맞아 진단이 내려졌으며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손떨림이 생기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양성 본태성 진전입니다. 이는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도 나타나는 떨림으로 주로 양손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가족 중에도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어르신의 경우처럼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러한 본태성 떨림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편이며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약물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나 항경련제 계열의 약물이 주로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 보톡스 주사나 뇌신부자 극술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뇌신부자 극술은 뇌 안의 특정 부위에 미세한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시술로 떨림 증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적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이 수술을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떨림의 다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생성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떨림과 함께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근육이 굳어지며 걸음걸이 변화 등이 함께 나타납니다. 특히 파킨슨병의 떨림은 한쪽 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본태성 떨림과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2차적 원인으로 인해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혈당, 뇌졸중, 후유증, 간질환, 중독성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고혈압약이나 항우울제, 기관지 확장제와 같은 약물도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약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어르신의 경우 병원에서 전문의와의 문진과 간단한 신경학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 가족력과 증상의 양상을 바탕으로 본태성 떨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증상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고 계십니다. 손떨림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손떨림과 같은 신경계 증상은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라면 노인의학과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일부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노인 전문 클리닉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과정에서는 먼저 전문의와의 문진을 통해 증상의 시기, 양상, 악화 요인 등을 확인하고 손의 움직임과 떨림 양상을 직접 관찰하는 신경학적 진찰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혈당, 전해질 이상, 간, 신장 기능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MRI, CT와 같은 뇌 영상 촬영을 통해 뇌혈관 문제나 구조적 이상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보통 외래 진료 과정에서 1에서 2회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도 큰 부담 없이 건강보험 적용 하에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구나, 생각보다 치료가 가능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방향성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어르신 역시 병원을 찾기 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안내받은 후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손떨림이 진단되면 그에 맞는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입니다. 본태성 떨림의 경우 프로프라놀 같은 베타 차단제가 흔히 사용되며 이 약은 떨림의 강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경련제나 보톡스 주사, 심한 경우에는 뇌신부자극술과 같은 시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일상 속 관리입니다. 먼저 손떨림을 줄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요가, 명상 등이 도움이 되며 심리적 안정은 떨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실생활에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조 도구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굵은 식기나 필기구, 컵받침대, 진동을 줄여주는 보조기기 등은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젓가락 대신 숟가락을 사용하거나 단추 대신 찍찍이나 지퍼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어르신은 병원에서 본태성 떨림 진단을 받은 후 프로프라놀을 복용하며 카페인을 줄이고 매일 산책을 하며 일상에 운동을 꾸준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딸이 선물한 손잡이 두꺼운 숟가락과 볼펜을 사용하면서 식사나 글쓰기도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겠다는 안도감이 어르신의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 삶의 중심을 되찾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떨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태성 떨림처럼 비교적 흔한 경우는 약물이나 생활 관리만으로도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받고 잘 관리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괜찮아, 함께 병원 가보자.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 어르신께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권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 따뜻한 가족의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